예, 감사합니다. 먼저 다들 고민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긴박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많은 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동엽 교수님의 의견에 여러 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분은 당연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군사 전문가로서 당연히 누구보다도 가장 민감하게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괌에 대해서 미사일을 공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일단 당면한 여러 가지 관심거리이고 우리도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일을 쏘느냐 안 쏘느냐, 쏠 것이냐 안 쏠 것이냐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고 긴박할수록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보면 어떨까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괌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 안 할까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북한이 왜 저렇게까지 미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강경하게 나가느냐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긴장을 높이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아마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대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북한은 괌을 공격해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떠밀려서 정말 북한과 물리적 충돌을 바라는 상황을 김정은 체제가 바라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괌에 대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부근을 포위 공격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마 고유한 교수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김정은 체제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또 가장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전술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국과 전쟁을 앞두고 정말 우리가 미국에 밀리지 않고 전쟁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 목적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북한 내에서도 자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압박하느냐? 김동엽 교수님께서 중간에 아마 지적해 주신 대로 누가 좀 말려줬으면 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마도 결국 이 문제는 북미 간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협상 카드와 가장 좋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에 북미 대화 또는 북중 심지어 북러 남북 대화가 있더라도 절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유리한 고지를 가능한 빨리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괌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중간에 북미 간의 비공식 채널, 유역 채널을 통해서건 또는 중국이 중재를 해서건 멈출 수도 있고 그것이 북한이 생각하기에 궁극적인 목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이 왜 다르게 이런 각자의 전략적 이익과 계산 때문에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북한은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그로 인해서 한국은 정말 강대국 사이에서 조율하기도 힘들고 우리의 의견이 무시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 그 어려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러면은 왜 국제사회의 이목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저렇게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까지도 엄포를 놓는 북한을 보호해야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21세기에 무슨 완충 국가의 역할이 있느냐라 뒤에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오가는 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중의 전략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북한의 완충 국가로서의 역할에 많은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핵을 가지더라도 관리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한반도에서의 완충 국가를 잃는 것보다는
분명히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 하에서 외부에서 어떤 비판과 미국의 압력이 있더라도 자신들은 명확한 정책적 방향성 하에서 이 북핵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북한에 대해서 완충 국가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이상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핵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미국은 그럼 중국의 의도를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전쟁에 대해서 말싸움을 하면서까지 긴장을 같이 고조시키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북핵 문제를 외교적 정책 아젠다에 선두에 놓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트위터 정치를 하면서 연일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본심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아마도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북한이라는 깡패 국가가 핵과 미사일, 특히 ICBM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와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미국을 보호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내 정치 이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략적 이익인데요. 북한의 핵 문제를 가장 높은 아젠다와 국제사회에서 주요 이슈로 만들면서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물론 자국의 안보적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북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함께 중국을 이번 기회에 견제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기제들을 전개해 놔야겠다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자세히 보면요. 중국을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한미일 지역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MD를 동아시아에서 즉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미국 주도로 갖춤으로써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국이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에 동아시아에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협력하기가 힘든 상황이 오고요. 미국으로서도 북핵 문제와 중국 견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리 인식에 중국과 공조하면서 북한을 같이 보호해 오거나 또는 단순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러시아의 입장은 단지 중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벗어나서 결국 3강 체제로 가고 싶다라는 의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중국과는 또 다르게 북한을 대함으로써 설사 중국이 미국과 합의하더라도 러시아의 역할을 무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즉 3강 체제 또 3축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문제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차분하게 자신들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재를 가하면서도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이익에 손해가 날 것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반발을 해서 예외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서 미국을 견제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과는 여러 가지 관계 개선과 또 다른 북한의 탈출구가 돼줄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단지 중국으로서도 미국과 합의하더라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강대국들이 각자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각자 다른 계산법을 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전략적으로 또 군사 안보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율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대국들이 모두 북한 핵 문제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조율을 하거나 한국이 북한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가장 잘 이해하는, 문화적으로 또 인식적으로 잘 이해한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만나서 해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각 나라들이 북한이라는 북핵 문제를 매개로 해서 각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한국과 어느 부분에서는 공조해서 전략적 이익과 협력을 함께 해나갈 수 있더라도, 만약 어느 한 부분에서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자신들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속칭 우리가 얘기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은 강대국들이 언제나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정치 리더들께서 또 우리 전문가께서 많이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강대국의 논리에서는 만약에 강대국과 이익이 공조가 된다면 한국이 주도해보라라든가 한국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한국의 정책적 방향이 자신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갑자기 무시하거나 또 코리아 패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강대국 정치의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이미 저는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 남북 문제에서 또 북한 문제에서는 강대국의 논리, 강대국의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연 우리의 정책적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외교 전술을 짜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것을 국민들께도 빨리 알려서 우리 전문가들, 지도자분들께서 이런 외교 역할, 역량을 발휘하는데도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은 지지가 나타나는 기반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